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또 라이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 전지, 그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공통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한솔케미칼, 제주 반도체, 또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기업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들 주가들이 안 좋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2차 전지는 더 나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도체도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닥이 너무 지금 좀 죽어 있죠. 더 많이 빠졌는데, 그러나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안 좋을 때 역으로 좀 용기를 냈을 때 좋은 결과 나왔고, 모두 좋다 할 때 투자하면 참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섹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안 좋지만 주가만 보면, 근데 오늘 또 반도체 올라가긴 했으니까 아까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리노공 이런 기업들은 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오늘 엔비디아만 큰 문제 없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미국 증시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좀 있고, mRNA 백신, 요게 이제 모더나 백신인데, 요거 이제 우리나라가 국산화 아직 못했는데 정부 지원 하에서 속도 낼 것 같고요. APR이 이제 글로벌 유통체인, 유통망이 있어야 어쨌든 미국에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원정기업, 어제도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 그 내용이 있고, 현대차가 오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고 그 자료가 있어서 좀 밸류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법, 교육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 설립한다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투자 전략, 루닛, SK 이노베이션, 요즘에 피부, 그러니까 이 스킨 부스터 요즘에 저도 몇 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을 때는 투자할 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조정이 나올 때 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미리 공부는 해놔야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 위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은 오늘 보합이 끝났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냥 쉬어갔고, 오늘 이제 핵심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왔어요.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해서 잘 끝났고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 7월 수치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좋고, 컨퍼런스 본회의 다나 피터슨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크게 보면 그냥 박스권에서 옆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안 좋은 건 노동시장 전망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변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고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소비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사람 비율과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뺐던 차이가 벌어지면 그 얘기잖아요.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아지니까 고용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좁아지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좁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2년 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이 노동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면 실업률과 이게 반대래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갔었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반증하는 자료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네. 근데 물론 침체라는 건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명백한 신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게 보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 격차를 의미해요. 이 격차가 좁아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 검은색은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답한 사람들 늘어나죠. 일자리 구하기 쉬운데요? 꺾이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실업률을 의미하고 이게 역입니다. 예. 역축으로 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이 빨간색 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3, 5, 6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침체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죠. 그 유가는 이제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고 리비아 생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골드만삭스는 향후 1년 동안 유가 떨어진다. 브렌트유가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저기 이제 유럽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WTI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이제 미국 이런 걸 좀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10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감산량을 이제 줄이기로 결정한 것도 공급 축소. 그러니까 10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하는 걸 줄여요. 그럼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안 좋죠. 그래서 유가는 향후에 좀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특징주로 엔비디아가 어쨌든 일단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는 좀 올랐고 퀄컴도 오르고 근데 다만 마이크론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공매도 보고서로 유명한 힌덴부르크라고 있어요. 미국엔 공매도 보고서 써요. 저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회계 위반 혐의로 옛날에 적발돼서 과징금 냈는데 너네 왜 아직도 개선하지 않았냐. 그래서 공매도 보고서 또 썼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8% 폭락했다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뭔 소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쨌든 AI 관련주고 AI 그 서버 있잖아요. 요걸 이제 조립하는 회사인데 아무튼 요런 이슈들은 좀 있었다. 근데 다만 이게 AI 산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계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변동성이 좀 있었고 빅테크는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특별한 이슈 없었고 여행사 트립닷컴이죠. 트립닷컴 저도 옛날에 뭐 여기 예전에 해외여행 갈 때 한번 트립닷컴 같은 데서 이제 호텔 예약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9% 올랐고요. 그 다음에 FDA가 2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자동 인슐린 펌프 승인을 하면서 인슐렛 주가가 6.6%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 일라이릴리가 그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의료보험 적용 제외한 그 제품가를 절반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가격을 확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직접 팔겠다. 유통망 통하지 않고 이제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의약품 유통하는 기업,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멘트가 조금 부담으로 이런 기업들한테는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있어요. 새벽이니까 앞두고 좀 이제 그 눈치 보게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사들 한번 좀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한테 좋은 뉴스인데 미국의 대형 의료기업 시그나 그룹의 에보노스 헬스 서비스는 이제 PBM이라고 아시죠? PBM이 이제 저기가 뭐냐면 이제 급여 목록 같은 거 있잖아요. 처방약 이제 처방 의사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처방 어떤 걸 쓸지를 정하잖아요. 그런 이제 목록들을 이제 이 회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세죠. 근데 저기에 등재가 돼야 의사들이 처방을 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로비 같은 걸 많이 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신약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들도 받는 그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신약을 많이 넣었어요. 비싸면 더 좋은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번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휴미라가 전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의약품 중에. 근데 이게 이제 특허가 끝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들어서 특허 받고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오리지널 신약이죠, 휴미라가. 근데 이거를 이제 처방 의약품 목록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의사들이 비싸도 이걸 처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제외한대요.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신약은 이제 저걸 안 쓸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뭘 쓰냐면 바이오시밀러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복제약이죠, 휴미라에. 이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 휴미라가 어느 회사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그 만든 회사 이름까지는 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휴미라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판매가 이제 처방이 줄겠죠. 그리고 시그나는 이제 미국 대형 보험사 시그나 헬스케어와 PBM인 ESI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7월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오가논이 같이 만든 하드리마가 이제 이름이에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또 등재를 했고요. 작년에 이미. ESI는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CVS 헬스랑 옵텀RX, ESI 이 세 개가 미국을 대표하는 한마디로 3대 PBM이라고 그냥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난 1월에도 다른 PBM 업체 중에 하나가 CVS 케어마크라고 또 있는데 여기가 휴미라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휴미라는 급속도로 위축될 거고 바이오시밀러가 더 커지겠죠.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ESI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휴미라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함께 처방했는데 이제 이마저도 휴미라를 빼버리고 있는 거죠. 같이 넣었다가. 그리고 에버노스 산하의 의약품 유통업체 중에 퀄런트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이 회사가 자기네 약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크레도라는 약국 체인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본인 부담금 0달러, 그러니까 아예 돈을 안 받는, 본인은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보험만 받는 거죠. 보험료만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금이 0입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 좋죠. 요거를 이제 0달러에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리지널 제품은 이렇게 비싸요. 920만 원. 굉장히 비싸죠. 공급가가. 그렇게 되면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한텐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비상장이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 기업은 셀트리온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영업하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업황의 변화를 좀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mRNA 백신은 이제 국산화 속도 낸다. 신종 바이로 요새 또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관련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원래 지금 우리나라 아직 국산화 못했죠. 근데 이제 왜 뒤늦게 뭐 굳이 이걸 하냐. 코로나가 옛날 같지도 않은데. 근데 지금도 코로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안에 여기 보면요. 2조 1,000억 넣기로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임상부터 임상 3상 시험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품목 효과를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mRNA 백신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면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이런 타당성 조사 안 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mRNA 백신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암세포의 표면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물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mRNA라고 하는데 유전 물질 mRNA를 인체에 주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뭐 어떤 이제 저도 옛날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예전에
병원에 제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입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간염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마 B형 간염이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굳이 제 또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구토도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B형 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인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올림픽 할 때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죠.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엔 항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체가 없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면역력이 없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런 치료를 받고 제가 이제 간염에 안 걸리죠. 왜냐하면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백신은 뭐죠?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면역력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걸 유발하는 세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을 작용하게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인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먼저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mRNA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전 정보만 알면 바로 제조가 또 가능해서 빨리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mRNA 백신은 제조까지 2-3주가 걸리는데 기존 단백질 기반 백신은 3-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백신부터 이제 국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려요. 빨리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mRNA 암치료 백신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암에 걸린 DNA이고 이 밑에 있는 건 건강한 DNA인데 이 암세포 있죠. 여기서 DNA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랑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이 좀 가장 강력한지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저도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해는 안 가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함께 배우기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참 어렵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mRNA 분자의 단백질 정보를 암호화해가지고 요걸 통해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한다. 근데 되게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하는 또 대표적인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mRNA 이용하는 회사가 이제 ST팜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약바이오 이슈 좀 말씀드렸고 또 APR이 TJX라는 이제 미국의 뷰티 패션 이런 초대형 글로벌 유통기업 여기랑 이제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어떤 제품이든 해외에 가려면 유통망이 있어야 돼요. 유통망이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이제 유통망을 갖고 있죠. 무려 5,000개 매장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걸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망을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유통망을 끼고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까지 그래서 미국 내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진출을 하겠다. 주로 온라인 쪽이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강화하고 10월에 여러 뭐 할로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이제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고 원전을 이제 처음 상용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 받아다가 지금 원전 기술 만든 거거든요. 그건 인정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목리를 부리냐 이거예요. 이미 다 계약 우리가 하기로 다 계약까지 했는데 이제 뭐냐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보도자료 내 가지고 왜 체코 이 원전 이제 수출하는 거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 허락도 안 받고 그걸 왜 하냐. 그래서 제3자가 그 사용하게 할 권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거 이제 딴지를 건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 미국 내 소송도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더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주장에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형 원자로를 설사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도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에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이 한국형 신형 원전 개발에 대해서 기술 전수 계약을 체결을 했고 2007년에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바카라 원전 수출할 때도 그때 서로 좀 경쟁을 하긴 했지만 프랑스랑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때 웨스팅하우스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2007년 라이센스 계약을 할 때도 한국형 원전을 미국을 제외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 그대로 있는데 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간섭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광학과 교수는 한국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 해당 기술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왜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얘기 안 하냐 이거죠.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이 원자로 우리나라 이제 원자로 도입하면서 미국 기술 불법으로 도용했다. 거기다가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천 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그러면 한국이 가져가게 된다. 약간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뺏긴다. 이런 논리로. 근데 어쨌든 그런 거랑 별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원전 계약을 예전에 맺었을 때 그 라이선스가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왜 저렇게 딴지를 거는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전 설계 핵심 코드, 냉각제 펌프,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이게 3대 핵심 기술인데 이 설계 코드는 원자로 중심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은 원전 전체를 총괄하는 거고요. 냉각제 펌프는 원자로 식히는 냉각제 공급 장치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국산했거든요. 국산한 상황인데 이거 계속 딴지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 현재 CEO가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한 회사입니다. 옛날에 도시바가 가져갔다가 도시바가 다시 캐나다의 브룩필드라는 회사에 넘겨버렸어요. 사모펀드에 넘겨버렸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캐나다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프레그만 CEO인데 옛날에 1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프랑스랑 다퉜거든요. 원전. 그때 우리가 이겼죠. 역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웨스팅하우스 CE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이 싫은 거죠. 한국이 또 원전 가져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연이죠, 악연. 그래서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또 조선일보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세계를 주름잡던 원전 거인이 자릿세 뜯는 조폭 같은 신세가 됐다는 그런 또 오늘 그 분석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웨스팅하우스의 처지가 이제 좀 좋지가 않은 거죠. 우리한테 뺏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독자 기술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전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웨스팅하우스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다만 아직 뭔가 해결은 해야 되겠죠. 정부가 이걸 풀어서 어쨌든 좀 깔끔하게 문제 없는 쪽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를 했고요. 기보유한 자사주 3% 정도 소각하기로 했고 최소 배당금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만 원이면 그러니까 연간 10,000원씩 주고요. 분기에 2,500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럼 10,000원이면 얼마죠? 배당 수익률이 25만 원이죠.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가 보통 17만 원 정도 하죠. 우선주가 그때 17만 원 했던 것 같은데 5.8% 한 6%. 그러니까 우선주 기준으로는 6% 정도 연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전략을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를 했고요. 총 주주 환원율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서 주주들한테 35% TSR은 주주 환원율이에요. 그래서 돌려주는 게 그 정도죠. 많이 돌려주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최소 10,000원은 주겠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배당주로도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보면 볼수록 참 굉장히 매력이 있고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덩치 큰 조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밸류업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오늘 밸류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뭐 온갖 사업에 대해서 장기 플랜을 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성과 잘 나고 있고 미국에서 다른 기업들은 점유율 떨어졌는데 지난 몇 년간 현대차 올라갔단 말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의 경쟁력 뛰어나고 하이브리드카 잘하고 예,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주가는 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제고하겠다. 주주 환원율 35%, 분기당 2,500원씩은 주겠다. 배당. 예, 이런 걸 발표했고 우선주가 좀 할인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고려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고려하겠다. 우선주한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김준성 연구원님이 뭐 쓰셨던 자료에서도 제가 한번 알려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주의 매력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하겠다. 이게 사실은 애플한테 한번 하려고 했던 거죠. 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업을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서 현대차 브랜드를 다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마치 그 TSMC의 파운드리처럼 이 사업을 하겠다. 여기 좀 눈에 들어왔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지금 요새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너무 주가 안 좋죠. 막 거기 카메라 기업, 반도체 기업들 다 형편없이 막 주가가 빠져 있는데 그쪽한테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일단 추진을 해서 26년부터 북미 예, 이렇게 하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테슬라랑 한번 이제 경쟁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서 테슬라하고 맞짱 뜨면 좋죠. 예. 그래서 예, 자율주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사업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그러지 않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방금 이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법 해가지고 미국의 총 전력 수요가 이제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 같은데 지난 5년이나 10년 평균 증가율은 0.2에서 0.4니까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상업용 부분에서 견인을 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나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가상화폐 채굴장들이 대표적 수요처였는데 어쨌든 이런 전력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썼던 건 태양광과 ESS래요. ESS 배터리 이게 합치면 80%. 그러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드는데 전력 수요가 이거를 커버한 건 대부분 태양광이 대부분이었고 ESS 배터리가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띈 건 제미나이 아마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미국 최대 규모의 하이브리드이자 구글 네바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690메가와트의 태양광 패널과 380메가와트 배터리가 혼합 설치된 거죠. 합쳐서 설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설치를 이런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원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단순히 정부 보조금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ESS 배터리, 원전 이런 것들을 또 빅테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아직 프로젝트 완공은 안 됐지만 지금 그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태양광만 1000기가와트 어마어마한 거죠. 예. 태양광도 꾸준히 발전할 거고 석탄은 줄이고요. 천연가스가 그 공백을 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약 그 23년부터 27년까지 좀 약간 가동이 중단되는 부분도 있는데 새롭게 또 완공되는 그게 이 발전소가 있으니까 실제 이거를 빼면 오히려 천연가스 발전소는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단되는 거랑 증가하는 거 요걸 이제 뺀 거죠. 최근 재생에너지와 그 간헐성 상쇄하기 위해서 ESS 배터리 동반 설치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좀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ESS 배터리. 여기에 천연가스도 들어간다. LNG가 좋다는 얘기죠. 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석탄이나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의 발전 에너지원이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주에 대한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인데 얼마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공시 한번 소개해드린 거 디지털 대성이 기숙학원 인수한 거 기억나세요? 한번 소개해드렸죠. 호법, 강남, 대석, 기숙 이게 의대간 예. 그러니까 의대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기숙학원으로 만든 건데 이 지분 50% 제가 봤을 땐 싸게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연간 돈을 예, 꽤 잘 버는 편이에요. 예, 단가도 비싸니까. 그래서 아마 9월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규모는 50에서 한 6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그리고 교육부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9.1조 증가했는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4,800억이나 투입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러면 디지털 대성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금 이미 수용 인원을 840명에서 1200명으로 증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실적이 고스란히 증축한 만큼 반영되겠죠. 이거를 인수했고 이런 M&A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정부 정책과 맞춰서. 그래서 지금 교육주는 성장이 어렵지만 디지털 대성은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지털 대성이 예전에 공시한 게 있어요. 수시 공시로 주당 500원 올해 주겠다고. 물론 계획이니까 바뀔 수도 있죠. 회사가 돈을 못 번다면. 근데 저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500원 정도면 배당 수익률이 한 7%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배당도 괜찮고 내년 실적 성장 이런 것까지 정부 정책. 예, 그래서 교육주 내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랑 이제 GM이 합작 공장 설립을 한다고 공시했고 사실 작년에 이제 뉴스도 나왔던 부분인데 드디어 계약을 맺었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정도 들여서 미국 인디애나 주에 아마 할 것 같고요. 3개 라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개 라인까지도 확대가 가능할 것 같고 대형차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각형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 니켈이 많이 들어간 그 배터리를 아마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이제 그 킬로와트당 35달러 정도. 미국에서는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만들면 돈을 받아요. 돌려받죠. 그래서 이번 투자로 자본 지출은 올해 6.5조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엔 더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근데 이제 GM 향으로 이거를 할 걸로 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변경 없지만 의미는 있어요. 왜냐 지금 막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뭐 취소하니 많이 막 이러잖아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에서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되죠. 안 좋으면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전기차 시장 온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생겼고 남들이 어려워할 때 어차피 나중에 올 시장을 대비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막 이렇게 뒤늦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그게 공급 과잉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투자를 막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삼성이 굉장히 원래 소극적이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부메랑처럼 뭐 좋은 쪽으로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투자증권 투자 전략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정말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같은 걸 보고도. 하나투자증권의 이메인 연구원님은 9월 주식 확대해야 된다.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둔화된다. 주식 비중 늘리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보통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 이 9월은 확장 국면이거나 아니면 후퇴 국면의 초입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가 확장 국면일 수도 있고 아니 경기가 이제 좋았다가 좀 후퇴하는 국면의 초입인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 금리 인하했을 때 수익률이 좋았대요. 그래서 나스닥 여전히 그 9월은 이익과 주가 괴리가 큰 나스닥 반도체에 주목하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메리츠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은 금 가격 어디까지 올라가냐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망 이런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이죠 금이.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었죠.
그리고 공급도 많지가 않아요. 신규로 금을 채굴할수록 등급이 떨어져서 생산 비용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금의 공급도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금은 올라간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도 너무 많고 금의 장신구 수요도 좀 피크아웃 쳤고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조금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금을 비중 확대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뒤늦게 막 금 올라가는데 뒤쫓아가지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금에 대한 방향은 중장기는 민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고민하시면 되겠고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님은 다시 밸류업. 그래서 9월까지는 저는 사실 약간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제가 이제 이 투자 전략 중에서 세 번째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도 그냥 9월까지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증시가 오르락 올랐다 내렸다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이미 반영은 했고 지수는 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보다는 저는 이제 실적 우려보다는 좀 뭔가 우리나라 아직 금투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박스에 갇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밸류업 관련주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배당주 그래서 계속 고배당주 중에도 찾아보시면 안 간 거 많아요. 찾아보시면 배당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수에 연연하기보단 그냥 이제 밸류업이나 어떤 걸 내가 투자할까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IBK는 변준호 박은명 연구원님이 의심스러운 연착륙 시나리오다. 과거의 금리 인하 국면을 정리해 보면 연착륙은 금리 인하 시기 보면 대부분 침체가 왔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시장이 연착륙만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그걸 낙관하는 거 아니냐. 침체 오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에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내수주와 경기 방어주하다. 근데 저는 이 의견은 동의는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이 좋다 나쁘자 보자 좀 장은 밋밋할 것 같고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을 선택하면 근데 연착륙을 할지 안 할지 사실 지나봐야 아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면 연착륙 맞거든요. 그죠? 침체는 아니에요. 적어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미국 정부도 침체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선이 있어서 그런 걸 본다면 너무 막 침체까지는 아직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근데 어쨌든 IBK에서는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약간 경고성 멘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닛은 2대 주주 가던텔스가 어제였어요. 그 지분을 블록들로 1.46%를 매각했어요. 그러면 4% 지금 남아 있는데 8% 할인된 가격에 넘겼고요. 재무가 좀 안 좋나 봐요. 가던텔스가. 가던텔스도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헬스케어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자금 확보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둘이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너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유 어찌됐건 매각한 거는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더 팔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분 4% 남았는데 또 팔면 주가 또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다. 그래서 인내심은 좀 필요하고 다만 그래도 루닛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매출 성장 나오고 볼파라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약간의 그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부담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노베이션이 이제 어제 주총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SK ENS랑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ENS는 LNG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긍정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하려면 아까도 위에도 내용 있었죠. 천연가스 필요하다.
그래서 LNG 비즈니스는 계속 이어진다. 그 연간 2조 원 정도 현금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수치입니다. 보통 영업이익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빼거든요. 감가상각비는 뭐죠? 기계를 취득했을 때 이 기계가 지금은 최신 제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중고 제품이 되죠. 그럼 그만큼 감가를 빼줘야 돼요. 비용을.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겠죠. 근데 그걸 안 뺀 거예요.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측정할 때 저런 에비타라는 것도 쓰긴 하는데 그걸 했더니 연간 2조씩은 그러니까 2년간 2조. 이번 상반기는 9천억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업스트림 가스를 시추하는 부분. 이 부분은 미국 또 미국의 프리포트 LNG 통해서 필요량의 40%를 충당하고 있고 미드스트림은 이제 이런 LNG나 가스를 운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보령의 LNG 터미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연간 2,500억, 영업이익률은 34%. 엄청난 알짜죠. 이것도 갖고 있고 다운스트림은 이걸 이용해서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같은 데 판매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액 4조, 세전 이익은 4천억 중반. 굉장히 알짜 기업이에요, 이네스는. 그런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이노베이션한테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요. 한 58% 정도. 주식수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 좀 빠졌는데 그건 반영된 것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건 SK온이 흑자 전환해야죠. 이게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는 좋은데 SK온 리스크 해소가 주가를 열 수 있는 키포인트다. 언제 흑자 낼지 이 부분이고 강동진 연구원님은 일단 2차전지 업황 저점 찍은 것 같다. 그래서 SK온이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 엔턴과 합병하는데 이 회사들은 굉장히 돈을 좀 잘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래도 흑자 전환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포드가 일정이 지연됐지만 하반기 켄터키 공장에서 F150 라이트닝 그 트럭 그런 것들도 좀 양산을 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 말부터는 테네시 2공장에서 상용 밴.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SK온 실적이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니까 이제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인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키움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의료기기 요즘에 스킨 부스터 얘기하시죠. 스킨 부스터는 결국 이제 피부에 주입돼서 볼륨을 채워주는 것보다는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거죠. 좀 피부를 주름을 쫙쫙 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부에 콜라겐을 형성시켜주는 콜라겐이 나이 들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피부가 이제 꺼지죠. 20대 중반까지는 콜라겐이 형성되는데 그 후로는 이제 조금씩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필러에 쓰이는 게 히알루로산 HA, 칼슘 하이드록시파타이드, 폴린 뉴클레오타이드, 요게 PN. 요게 이제 연어 생식세포 같은 거죠. 가루로 만드는. 그래서 HA가 제일 좀 대중적인 게 우리 피부 안에 있는 다당류라고 하는데 이게 물 분자 250개를 끌어당길 수 있어 수분과 결합성이 되게 좋대요. 피부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필러 주사 많이들 맞으시죠. 그래서 가장 대중화됐고 HA 필러가 560만 번 정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HA 다음으로는 칼슘 기반 CAHA인데 이건 34만 번. 국내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구축한 게 PN. 이 연어의 이제 정소에서 채취한 PN 기반의 리쥬란 있죠. 파마 리서치 연간 1,00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에 쓰이는 것과 사실상 같은 성분으로 무릎 관절염 치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스킨 부스터는 그냥 마케팅 용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향후에 성장할 걸로 보이고 오젬픽 페이스는 뭐죠? 오젬픽 비만 치료 썼더니 피부가 꺼진 거죠. 이거 살이 갑자기 빠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정상화 시키려면 피부 이런 이제 의료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인모드라는 이제 미국의 최대 피부 미용 의료기 회사가 체중 감량은 이런 스킨 타이트닝 회사인 우리 인모드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현재 이러한 현상들을 점점 더 많이 목격했고 트렌드가 상승 중이다. 에보비도 사람들이 본인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미용 사업에 긍정적이다. 비만 치료제가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거시경제가 어쨌든 비즈니스에 더 많이 영향을 좀 줄 것으로 판단한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비만 치료제가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FB는 경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고, 그건 전체적으로 본인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긍정적이다. 또 에스테틱 업체 중에 그 갈데마라는 이제 이게 아마 독일에서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질문을 했더니 피부 미용 시술을 원하는 이유로 GLP-1 치료제를 지목하는 환자들은, GLP-1 치료제가 저런 이제 아까 그 오젬픽 같은 이 치료제들인데, 그걸 해서 비만을 이제 체중을 감량했더니 이 피부가 꺼지니까, 그래서 피부 미용 시술을 원한다. 네. 그래서 이미 빠져버린 살을 채우는 필러, 더 나아가 피부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에 관심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킴 카다시안이라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최근에 이제 자기 얼굴에다 연어 정절 주입하는 시술 받았다고 언급을 했어요. 유명 패션지 보그에서도 해당 이슈를 파마 리서치의 리주란이 그 연어 정자거든요. 그거 생식세포를 넣어서 하는 거죠. 콕 집어서 거기서 아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미국 FDA 승인은 안 받았어요. 예. 어쨌든 이제 미국에 향후에 진출하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뷰티 디바이스는 이제 집에서 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APR이죠. 그래서 그냥 내수는 좁으니까 해외로 가야 되고, 미국이 중요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뷰티 시장 규모는 1063억 달러고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침투율은 약 1%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침투율은 한 10% 정도 좋아하니까 미국은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근데 APR이 21년부터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부스터 힐러라는 제품으로, 부스터 힐러는 화장품을 이제 제대로, 사실 우리가 손으로 화장품 바르면 잘 피부에 안 들어가요. 많이 날려버려요, 사실. 얘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 부스터 힐러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예, 근데 미국의 인기 모델 헤일리 비버가 실제 이 부스터 힐러 자기가 쓰는 거를 올린 거예요.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상위 제품이 부스터 프로도 출시를 했고, 탄력 케어, 모공 케어까지 가능한 건데, 아쉽게도 미국에서 인지도가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이 아까 APR이 기사 보여드렸죠. 유통망 하나 뚫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유통회사를 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지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해야 돼요. 지금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지도 올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항상 필요하다. 파마 리서치 실적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것 같고요. 태국에 너무 좀 집중돼 있는데 해외는 분산될 것 같다. 휴메딕스는 필러가 효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톡신은 좀 부진했고, 바이오플러스는 상반기에 조금 아마 거래선 정리하면서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정상화 될 것 같고요. APR은 이제 올해 이런 좀 그 성장을 전체적으로 할 것 같다. 다만 2분기가 좀 아쉬웠죠. 그래서 주가 좀 빠졌지만, 예,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리고 공시는 이제 CIS가 SNU 프리시전과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차전지 장비 회사죠. 근데 저도 그래서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SNU 프리시전도 어떤 회사냐면 상장 기업이에요. 예,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FA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다. 근데 SNU 프리시전을 CIS가 아예 합병을 해요. 그래서 신주 발행할 거고, SNU 주식 한 주당 CIS 보통주 0.19주를 준다고 합니다. 합병 신주는 682만 주, 전체 주식의 9.6% 정도가 증가할 것 같고요. SNU를 보니까 연간 50억에서 80억 정도 버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올레도스 있죠, 이 XR VR 기기, 거기 웨이퍼 증착 기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만 50억 벌었어요. 이걸 순현금도 717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기업을 CIS가 합병한 거기 때문에 이건 CIS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자 매수로는 어제는 파트론 김종구 대표님이 매수를 3억 6천, 기아는 곽치신 상무가 1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이런 공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약보합이 끝났고 참 답답해요, 한국. 그죠? 뭔가가 좀 안 됩니다. 아, 코스피는 막판에 올려버렸군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종가에 들어 올려버렸어요. 보이시죠? 예, 종가에 확 올려가지고 어찌됐건
플러스권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좀 답답했는데 증시가 일단 버텨줬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 주식을 요즘에 계속 파는데 오늘도 많이 팔았고요. 주로 IT 업종 팔았고, 섹터로는 오늘 비만 치료제 쪽 좋았고, 화이자 쪽, 그러니까 약간 백신주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낸드 쪽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도체가 아침에 안 좋았어요. 아침에 아까 물어볼 때만 해도 주가도 막 빠지고 있고 안 좋았는데 다행히 어쨌든 좀 올라왔습니다. 네, 대표주도 오늘 다 올랐고요. 하이닉스, 또 DB하이텍, 삼성전자까지 반등 성공했고, HBM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좋았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아마 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좀 많이 올랐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확실히. 또 온디바이스 AI, 오늘은 AD테크가 오랜만에 올랐고, 리노공업도 제주반도체 조금, 제주반도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바닥은 찍은 것 같고, 그러니까 유한양이 역시 정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가져야죠.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어쨌든 미국에 승인 받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얼마나 경쟁 제품을 이기고 매출이 늘어날지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죠. 첫날은 좀 너무 아쉬웠잖아요. 아니 이게 이 호재에도 역시 국장은 안 된다 막 이런 논리가 많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다만 지금 뒤늦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쫓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보톡스도 오늘 대웅제약이 오늘 좋았네요. 그리고 제약주 유한양행 오늘은, 그리고 HK 이노인도 좋았어요. 자율주행차도 오늘 좀 갑자기 올라간 게, 아마 아까 보셨죠?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한다. 아마 이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조금 우울했는데 증시가 오후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반도체 이쪽이 좀 좋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진 쪽은 이제 밸류업주들은 좀 빠졌고요. 건설주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일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인터넷 관련주 오늘 좀 빠졌고, MLCC는 오늘 조금 아마 아모텍이나 아바텍이 좀 빠지면서 그런 것 같고요. 정유주도 오늘 이노베이션이 좀 빠지면서 부진했습니다. 풍력주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부진한, 코오롱 글로벌이 빠져서 그런 거. 여기는 이제 풍력이라고 좀 보긴 그렇죠. 2차 전지도 오늘 일단 삼성 SDI에 긍정적인 공시가 있었지만 주가는 일단 부진했습니다. SDI만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어도 너무 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다시 빠졌고, 전력설비는 현대일렉트릭은 좋았지만 재룡산업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ESS도 혼조세고. 와, 근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네요. 진짜 그죠? 하락 섹터가 좀 많았고, 코스피도 사실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좀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이 일부만 간 거예요. 코스닥도 보세요. 2차 전지 여전히 안 좋고,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확고하게 지금 1위로 가고 있고, 반도체 좋았고, 그다음 바이오 견조했고, ST팜도 올랐고, 흡프스프가 올라갔고, 원익 IPS도 최근 분위기 좋습니다. HK 이노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가 견조했고, 코스피는 자동차, 반도체 여기가 선전했고, 방산주나 제약바이오 중에 유한양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SK바이오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유한양행 쪽, 종근당, 한마디로 그냥 제약바이오, 한미반도체, 현대차, 밸류 각각 이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코오롱 글로벌, 금양은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까 보니까 뭐였죠?
유상증자 뭐 한다는 내용이 떴나 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지금 공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공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그러니까 안 한다는 아니에요. 네, 검토 중인데 뉴스가 일단 보도가 되면서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풍산이나 네이버, N소프트도 조금 부진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좀 많이 오른 쪽은 뭐 대봉 LS, 필에너지, 2차전지 장비죠. 그러니까 삼성이 GM과 이제 합작 공장 하니까 호재로 반응한 것 같고요. 자율주행 일부 관련주, 제약바이오, HK노엔, 그리고 테크인 같은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쪽이 좋았지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빠졌고 화성밸브, 흥구석유 이런 기업들은 좀 빠졌고요. 엔캠도 좀 빠졌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는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뷰너도 오늘 빠졌고 루닛도 추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카페24도 좀 오늘 빠졌고요. 그래서 시장은 전체 분위기는 지수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전체의 흐름은 좀 약했다. 좀 답답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발표되니까 그게 승부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또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엔비디아는 기대는 높은데 그 이상을 보여주면 좋고 안 보여주면 흔들리겠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급락한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엔비디아 좋으면 또 급등할 수도 있지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역으로 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모든 시선이 좀 집중돼 있는데 아무튼 빨리 좀 이벤트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안 움직이니까 이 시장이. 그래서 내일 새벽에 그거 보고 또 내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이제 9월달 이슈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3프로 가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요런 이슈들 참고만 하세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 고용보호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계 폐암학회 있고 13일, 17일 유럽 총회. 그래서 바이오의 이슈가 이어져요. 요걸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주도성은 이어질 것 같고 아이폰 공개하고요. 요게 중요하죠. TV 대선 토론 이때 어떤 얘기 나올지. 9월 18일은 FMC, 마이크론이 9월 26일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 SC 요게 알테우젠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 3상 종료가 되고 9월 중에 밸류업 지수 나오고요. 자민당 일본 총리 9월 27일 날 또 선출이 된다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